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음 수업 10월 3일 수업 보강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가족에 대한 가정간호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장은 우리가 18장에 조금 다음으로 이어서 산후 집으로 갔을 때 필요한 간호, 그리고 방문 시 해야 될 간호,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고요. 내용은 굉장히 얕지만은 또 들어보시면은 좀 나름 재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 방문이라고 하면은 산육기에 산모가 집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다시 그 집을 방문을 해서 필요에 따라 케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산후는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을 주로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가서 무엇을 볼 거냐면 신생아의 황달 상태가 이때 일어나거든요. 체중 감소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가정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 후 2일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위장관 폐쇄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도 그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 시기를 일주일 정도를 잡습니다. 가족 관계에 돌보면 우리가 가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가족의 분위기, 가족의 지지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가족들에게 인사라든지 그리고 가족들과의 공감, 이런 친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형성하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계획은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주는 기록지에 관련된 그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문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은 상태에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문을 한다는 것은 간호사가 아이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좀 더 이렇게 이질감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접근을 할지, 아이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첫인사 이런 것들을 좀 더 능숙하게 경험을 쌓아서 방문하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 방문에서 수행할 일은요. 직접 신체 간호를 제공합니다. 어떤 간호냐면은 산모, 그 다음에 산모 혈압을 잰다든지 신생아 배꼽을 본다든지 배꼽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교육, 만약에 수유를 한다면은 수유 상담원과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사회 지지기관을 서로 컨택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방문 간호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 간호사는 실제로 상담 방문 간호사로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러한 통찰력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생아 사정은 우리가 상호 아이에 관련된 다양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피부,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 이런 것들을 보고요. 일반적으로 외모나 발달 같은 부분을 사정하겠습니다. 물론 산모와 신생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모와 신생아의 상호작용도 좀 더 관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를 볼 때는 천문, 특히 대천문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혹시 튀어나와 있는지, 들어갔는지, 탈수가 되어 있는지, 쑥 들어갔는지, 탈수가 되었는지 이런 거 볼 거고, 기타 피부를 점검하고 황달이 있는지 봅니다. 탯줄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만 되면 대부분 다 말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반사는 모로 반사 그리고 바비스키 반사를 해서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아이의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 바빈스키 반사가 없다면은 뇌 척수신경에 문제가 있고요. 모로 반사가 만약에 없다면 역시 척수신경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두 개의 반사는 필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 그 다음에 모로 반사 두 개를 봅니다.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나 모로 반사가 없다. 이럴 때는 뇌 척수에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병원으로 오래야 합니다. 그리고 탈수, 영양, 그 다음에 대소변이 좋은지, 그 다음에 기타 체중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신생아 사정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선별검사가 하고 나서 만약에 블라드가 필요하다면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체열은 대부분의 황달 때문에 많이 합니다. 황달 체열은 여러분 아마 신생아실에서 아직 실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생아 발꿈치에 핀셋으로 약간 찔러서 피를 캡슐라라는 얇은 유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치해서 보관해서 가져가서 빌루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 조산아 사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프리마추 베이비는 재피기간이 34주 7일 이럴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36주 7일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6주 7일이면 37주를 되기 전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36주라는 태그를 붙이게 되게 되면 미숙아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러한 미숙아들은요, 합병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달, 저혈당, 체온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체온이 불안정해서, 그리고 수유, 스킹력이 힘들어서 아이가 잘 빨지를 못해요. 그래서 프리마치 베이비, 즉 조산아는 만사가보다 질병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수유를 잘 빨지를 못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전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 중에서 신생아 중에서 황달이라든지 체중 감소, 탈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재입원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보충, 모유 수유 중인 산모는 비타민 D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부터 이렇게 철분제를 섭취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검사를 해보고 또 보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숙아는 이러한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후기 조산아의 특징입니다. 후기 조산아 또는 그냥 조산아라고 합니다. 조산아는 고빌루빈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황달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일반 신생아보다 감염력이 더 높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면역력이 약하다. 그리고 조산아는 만사가의 크기와 외모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가족이나 의료팀의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산아 같은 경우라도 만약에 아이가 웨이트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작지 않고 약간 크잖아요. 한 2.7이나 8 요 정도 되지만은 외모나 이런 것들은 일반 아이가 비교되지만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조산아는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조산아 관리와 목욕입니다. 조산아 목욕은 여러 가지 용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조산아 목욕은 여러 가지 조산아가 신생아 목욕입니다. 욕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가 필요합니다. 조산아 목욕에 신생아 목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태어난 지 한 2주 정도 된 신생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보았던 신생아 모육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신생아들이 이러한 굉장히 이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생아실의 간호사들이 모육을 할 때 가르칠 때 정말 그 행복을 느끼면서 모육을 어, 근무할 때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앉는 자세입니다. 요런 자세, 이런 식으로, 요런 식 자세.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죠. 스윙할 수 있죠. 요런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이와 엄마의 얼굴에 애착을 즐길 수 있는, 아이를 얼굴을 바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에서 아기를 앉는 자세가 있습니다. 또 풀봇 자세, 이러한 자세. 주로 여기는 머리 감기기 또는 아이를 옮기기,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도 이러한 자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목욕은 앞에서 보았지만은요, 어쨌든 신생아의 얼굴 목욕, 이런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목욕물은 보통 40도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아까 준비물은 앞에서 우리가 목욕할 때 보았죠, 그죠? 준비물을 대야라든지 기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욕물 온도고요. 목욕을 할 때는 실내가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아이의 비누는 신생아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목욕은 한 번 할 때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데 10분이라는 거는 씻기고 그다음 옷 입히기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누는 약산성 사용하시면 좋겠고 깨끗한 물로 철저히 헹구고 항균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도 사용하지 말아라. 모욕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대입니다. 신생아 제대는 일주일 정도 되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제대가 자연 건조될 수 있도록 드라이를 시켜야 됩니다. 드라이를 시킨다는 말은 뭔가를 덮어서 이렇게 막는다든지 습하게 끄지를 덮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꼽 자체를 오픈시키고 그냥 그 위에 그냥 자기 옷을 그대로 입도록 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대를 다룰 때는요, 양육자는 철저하게 손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야 일주일 이내에 제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대는 공기에 노출하기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가볍게 덮습니다. 깨끗한 옷이란 거는 유아가 입고 있는 신생아가 입고 있는 베네저고를 이야기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제대 아래로 접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 기저귀를 하잖아요. 그럼 제대가 이렇게 있다면 제대 위에 기저귀를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반을 접어서 기저귀 밑에 제대 밑에 기저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가 대소변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죠? 그러면 기저귀가 제대를 뜯게 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마다 제대를 완전히 말리는데요. 지금은 알코올 75% 알코올 스펀지로 목욕을 하고 나서 제대를 톡톡톡톡 눌러줍니다. 이 알코올이니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리면은 빨리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목욕을 할 때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제대를 꼭 확인하고 제대에서 피가 나오는지 고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손톱은요 절대 깎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는 손하고 손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깎냐면은 보통 한 8개월, 9개월까지는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잘못해 깎게 되면은 살을 다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톱은요 깎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접쳐서 이렇게 접쳐서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 손톱이 얼굴을 이렇게 핥힌다 이렇게 하면은 글러브나 팔에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생아 옷 입히기 방법입니다. 청기저귀는 뭐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청기저귀를 하면 좋긴 좋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기저귀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신생아 싸개는요. 여기 모욕을 하고 나서 팔을 넣잖아요. 그 팔을 밖으로 내서 싸개 위에 손을 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싸개가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얘를 접어서 아이를 미이라처럼 보관을 합니다. 요게 보관이 되면은 모로 반사 여러분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이게 모로 반사였지 않습니까? 모로 반사가 좀 더 완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대기를 잘 싸게 되면. 그 다음에 신생아 체온은요. 우리가 36도 오후에서 37도 오후까지를 정상 열을 봅니다. 근데 37도 오후가 참 기준이 묘해요. 37도 오후가 되면 아이의 열이 어쨌든 약간 따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7도 오후가 되거나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옷을 한 벌 열어서 아이의 온도를 좀 다운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은 아침 저녁으로 2번 측정하고요. 체오 직장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직장은 일반 애화나 기속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 신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38도가 난다면은 이거는 발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발열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생아 열은 36도에서 37도 4부까지를 일단 정상으로 봅니다. 신생아 체온을 측정할 때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막 체온을 측정하고요. 여기가 빠졌는데 체온 측정 시 고막 체온계도 뭐 측정하라고 하지 않지만 좀 많이 측정하는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이의 신생아의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고막 측정계는 보통 신생아용이었고 성인용이에요. 그리고 고막 측정계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좀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생겨서 요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거든요. 요 사이즈가 신생아용이 잘 없고 대부분 성인용이에요. 그럼 이 고막을 귀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비접촉식 적외선,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마찰이나 접촉을 해서 쏴서 피부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스킨을 재는 그런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얘 체온계는 여기 측정하는 거하고 목에 측정하는 거하고 온도가 약간의 0. 몇 도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비접촉식 피부 접촉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신생아 대소변입니다. 대변은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또는 3번까지도 누울 수가 있습니다. 소변은 굉장히 자주 눕니다. 소변은 하루에 뭐 10번까지도 누게 되거든요. 근데 신생아가 하루에 변을 오늘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만약에 한번 보았는데 변이 칼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건 괜찮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루 비우고 다음날 변을 봤는데 변이 딱딱하거나 뭐 거칠거나 그러면은 변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변은 까만 변이에요. 노란 이행변은 노란 변이거든요. 성인변은 정상변은 노란 변인데 태변과 노란 변 사이에 태변이 정상변으로 가는 사이에 순간이 있어요. 이거 이행변이라고 했습니다. 이행변의 색깔은 태변과 노란색이 약간 섞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산모에게 이렇게 이행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변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시금치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신생아 변이 초록색이 나와요. 푸른색. 그리고 엄마가 김치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신생아 변에서 붉은색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유는 신생아가 산모가 먹는 음식은 신생아에게 가는 모유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색깔이 좀 덜한 그런 것들은 먹여주고, 만약 시금치를 먹었을 때는 미리 신생아 변이 파란색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가 산모들이 이것을 모를 경우에 갑자기 놀래거나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또는 세 번 배변이 있고요. 만약에 설사는 그럼 무슨 변이냐? 하루에 찔끔 찍찍찍 하는 변이 있죠. 그것도 변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 10번 정도 됐다. 8번 됐다. 5번 이상 됐다. 이게 다 설사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일이 되면 매일 하루에 3번 보시면 좋겠고, 폐변 색깔은 암녹색입니다. 암녹색. 보통 한 2, 3일 동안 나오고 그 이후에 이행변이 있고 그 다음 노란색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산모의 모유 수유 중에서 산모가 먹은 식사량에 따라서 배변 양생이 변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면 좋겠죠. 분유는 하루에 한두 번 거의 같습니다. 네, 변유 색깔에 따라서는 변의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은 하루에 3번에서 5번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의 기저귀 교환을 하고요. 소변 같은 경우는 한 번 보았다고 기저귀를 교환하지 않아요. 한 2번 정도 보았을 때 기저귀를 교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아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패드에 그 신생아용 기저귀에 약간 붉은 색깔의 블라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모의 에스트로겐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색을 했는데 오렌지색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아에게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 닿는 부분은요, 물로 씻으시고 비누를 최소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누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물티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독액이 많기 때문에 물티슈는요, 무알콜제 또는 물티슈를 한번 물에 헹구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웠을 겁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신생아가 사망하는 그런 증후군이죠. 오래전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베이비시터 되시는 분이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한 8개월 정도 되었어요. 8개월. 근데 아이가 이제 옆에 재워놓고 이제 그 아기를 보시면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자는데 이렇게 아기를 한번 보니까 아기가 그냥 좀 특이하더래요. 그래서 아기를 살짝 보니까 아기가 그게 이렇게 축 늘어진 것 같아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위험을 나타난 적이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결국은 아이는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홈캠이 있었는데 이제 홈캠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아이한테 어떤 것도 해를 한 게 없는 거예요. 아이는 밥을 잘 먹고 그대로 사서 잘 잤는 것까지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물론 베이비시터는 문제없이 어떤 지장은 없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의 자는 침대는 여기 없어야 됩니다. 쿠션이 없어야 되겠고 아이가 엎어 자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연사 증후군의 보통 위험 리스크에서 산모를 추적해 보니까 산모가
당뇨 산모가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 산모의 자녀들이 영아돌연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돌연사는 아마 호흡기 문제인 것으로 보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영아돌연사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흔들린 아우의 증후군 아시죠? 그죠? 아이가 뇌의 브레인의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우리가 학대성 뇌 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은요 아주 심각한 하이 레벨의 통증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보통 이러한 의료계에서는 신생아가 지속적인 높은 하이 레벨의 두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뇌세포의 문제로 인한 아이의 심각한 뇌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영아산통이죠. 영아산통은 왜 생기냐면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배앓이입니다. 배앓이.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다 보면 배가 별로 이렇게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배가 좀 불편하고 아프면서 방구가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앓이는 왜 일어나냐면은 결국은 음식 섭취의 불량으로 일어납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과량으로 섭취를 했거나 또는 뭐 상한 음식을 섭취했거나 이런 것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신생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라고 해서 우유를 계속 먹고 잘 소화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좀 과하게 먹었다든지 이러면은 영아산통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영아산통이 일어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보채기도 합니다. 보채기고 배도 빵빵하고 배가 빵빵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유를 계속 달라고 하는 제출을 합니다. 어떤지 좀 허비 스킹이 계속입니다. 입술을 갖다 대면 막 이렇게 계속 빨려가고 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먹었는데도 또 달라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아산통이 있을 때는 산모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부모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산후우울도 오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미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아이가 이렇게 보채다 보면 여전히 아이와 관련된 어떤 나쁜 그러한 위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던 분유를 하던 이럴 때는 모유 수유나 분유를 좀 더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산통이 있다면요. 최근에 들어서는 유산균 이런 것들을 신생아에게 복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생아 유산균은 알처럼 되지 않고요. 요렇게 해서 스포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요만큼 들어가요. 물약이. 여기 유산균이에요. 신생아 입에 톡 떨어뜨리면 2방울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여도 되고 분유에 만약에 이런 유산균이 있다면은 이러한 것은 분유는 이렇게 연하게 먹인다든지 분유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프로바이오틱 이 유산균이거든요. 좀 더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수첩에 있는 그 프로그램의 이유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방접종을 잘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가족에 대한 평가입니다. 산모 가족은 산모는 산모의 오로가 어떻는지 발열이 있는지 우리가 저번에 수업 다 했잖아요. 배뇨장애, 골반이나 회음부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수유 때 유방통이 있거나 아랫배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가 산모의 식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담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원 후 모유 수유에 대한 걱정이 산모가 됩니다. 실제로 유아의 모유 수유와 관련된 고려된 사항은요. 신생아 체중은 출생 체중의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체중 감소가 7%를 초과하게 되면은 모유 수유의 문제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체중 감소, 출생 체중에 이거 체중 감소입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를 초과해서 10%까지만 봐주는데 아기 체중이 10%까지 만약에 몸무게가 빠졌다 그러면은 아기가 잘못 먹고 있다는 게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유 더하기 분유를 섞게 믹스를 해서 보충 피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유하는 것은 하루에 보통 10번에서 12번 정도 권장하는데 이 기준은 3시간마다 한 번씩인데요. 3 또는 2시간마다 한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게 퇴원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되면 140인데 좀 120까지도 합니다. 120에서 140까지 먹는 양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충분하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의 유두 통증입니다. 유두 통증은 주로 일어난 이유는 유두가 건조하거나 유두가 갈라졌거나 유두에서 물집이 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유두 마사지나 그 다음에 유두 얼음팩 그 다음에 오일들을 발라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이럴 때는 빨 수가 없어요. 산모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실리콘 유두 패드나 유축기가 있는데 유축기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실리콘 유두 실제는 유방에 붙이는 이런 실리콘으로 된 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에 이 캡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유두가 보호되고 여기서 서킹을 하든지 유축기를 사용하면은 좀 더 유두가 보관이 됩니다. 요 실제는 함몰 유두가 있을 때 이걸 많이 씁니다. 함몰 유두가 있을 때. 그래서 요럴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함몰 유두 많이 나오죠. 그죠? 함몰 유두는 잘 힘들긴 하지만 유두 실즈를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방우렬입니다. 유방우렬은 38도까지 열이 생기는 유방이 이렇게 우유가 많이 차서 유방이 이렇게 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유방우렬은요, 모유가 과하게 나왔는데 이 과한 것을 신생아가 적절하게 빨지 못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정상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 얼음 압박팩이 좀 더 좋고요. 양배추를 직접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유방 마사지, 모유를 빼내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축을 자주 해야 됩니다. 유방 막힘이라는 것은 유두가 나오기 전에 유관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완전히 비워야 또 유관이 막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방염증은요, 유두 우릴된 상태에서 유관이 막히고 유방에 염증이 생긴 것을 유방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열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겠죠. 그리고 감기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납니다. 어떻게 치료는요, 항생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온섭효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처방된 항생제를 신생아 때문에 쓸 수 없는 항생제라면 지속적인 모유 수유는 될 수가 없지만 모유 수유를 해도 되는 항생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산모의 알코올이나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복용의 효과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 항생제는 보통 모유 수유 중에서도 복용을 해도 됩니다. 즉 마사지 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약들은 복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즉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유입니다. 단유는 산모가 수유를 이제 스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와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간호사는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방문은 퇴원하고 나서 다음 방문의 일정을 다시 약속을 정합니다. 정이고 다시 방문 계획을 잡습니다.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전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정 방문 전에 전화를 해서 또 뭔가 준비할 거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 기반과 지지 그룹, 그러니까 산모를 위한 산후 교실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고 웹사이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산후조리는요 중요한 건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신생아를 잘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산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가 굉장히 일반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우리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산후조리를 우리는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19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거는 또 수업 만나게 되면은 한 번 더 제가 요약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